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미국, 일본 위성은 흔들렸다 하지만 한국 위성 단 0.1초 만에 자세 회복. 500년 전 조선 과학, 우주를 지배하다. 2025년 제네바 국제 우주 콘퍼런스. 미국과 일본 위성이 흔들릴 때 오직 한국 위성만 단 0.1초 만에 자세를 회복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걸 해낸 거지? 그 해답은 놀랍게도 500년 전,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사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자 중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제가 500년 전 조선의 발명가 장영실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제 자신조차도 전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저는 38살이고 현재 위성 궤도 안정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미세하게 흔들리지 않고 정확히 제 궤도를 따라가도록 돕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은 흔들림이 단순히 사진을 흐리게 하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는 미사일 경보를 놓치거나 경제적으로는 통신망 전체가 끊길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따라서 위성 안정화는 곧 한 나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입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늘 벽을 느꼈습니다. 왜 한국은 늘 뒤늦게 따라잡는다는 평가만 들어야 할까? 우리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앞서 있지만 우주 분야만큼은 미국, 러시아, 일본에 비해 늘 뒤처져 있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국제학회에 나가면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 한국? 위성 부품은 잘 만들죠. 하지만 핵심 알고리즘은 결국 미국 거 아닌가요? 일본은 독자 기술이 있는데 한국은 그냥 OEM 수준 아니에요? 그 말들이 가슴에 콕콕 박혔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연구했고 제 동료들도 매일 밤샘하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늘 남의 것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저는 점점 자신감이 꺾여갔습니다. 정말 우리는 남이 만든 길만 따라가는 나라일까?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연구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위성 자율 보정 알고리즘을 만들다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성은 지구 궤도에 오르면 다양한 변수를 받습니다. 지구 중력의 불균형, 태양풍, 지구 자기장의 미세한 요동, 대기 저항 등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작용하면서 궤도 오차가 발생합니다. 현재까지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를 완벽히 자동 보정하는 시스템은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NASA도, ESA 유럽 우주국도, JAX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도 결국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죠. 저 역시 수년간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소 외부 세미나 참석차 국립중앙박물관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 학술자료관에서 저는 뜻밖의 문서를 접했습니다. 혼천의 설계도 조선의 발명가 장영실이 만든 천체 관측 장치였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큰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보던 그저 오래된 유물, 옛날 하늘을 보던 도구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도면을 유심히 들여다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혼천이는 단순히 별을 보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태양, 달, 별의 움직임을 기계장치가 스스로 계산하고 계절에 따른 오차를 자동으로 보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즉 15세기 조선에서 이미 자율 보정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머리가 얼얼해졌습니다. 제가 연구하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 500년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할 정도의 전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료관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혼천의 설계도를 여러 번 정밀 분석하고 장영실의 다른 발명 기록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앙부일구의 시계 단순히 해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계절과 위도에 따라 자동으로 보정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자격루자동 물시계 물의 압력과 유량을 이용해 일정한 간격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 일종의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장영실은 단순히 시간을 재는 기계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환경에 따른 오차를 자동으로 보정하는 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구현했던 겁니다. 저는 손을 떨며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풀지 못하는 문제를 이미 500년 전에 풀어낸 사람이 있었다. 다음 날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찾던 위성 자율 보정 알고리즘 장영실의 원리를 바탕으로 새로 짜보면 어떨까요? 모두가 처음엔 웃었습니다. 조선시대 발명품으로 인공위성을 안정화하겠다고요? 준호 씨, 너무 피곤해서 헛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이 있었습니다. 혼천이의 회전축, 자격루의 수압 조절 원리, 앙부일구의 계절별 오차 보정. 이 모든 것은 위성의 궤도 보정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연구 노트 맨 앞장에 다시 한번 크게 적었습니다. 조선의 하늘을 읽은 자, 오늘의 우주를 바꾼다. 그날부터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이 결국 한국을 세계 무대 한복판에 세우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혼천의 도면을 제 연구실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보는 것도, 늦은 밤 퇴근할 때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도 그것이었어요. 마치 500년 전의 장영실이 제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움직이지만 원리를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그의 말 없는 가르침을 믿고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저의 새로운 접근은 단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차가 생기면 뒤늦게 수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장영실의 설계는 달랐습니다. 애초에 오차가 발생하기 전에 환경 자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보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사후 보정이 아니라 사전 대응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원리를 현대 언어로 바꿔봤습니다. 자율 예측 보정 알고리즘. 위성에 장착된 센서들이 태양풍, 자기장, 미세한 중력 변화를 즉각 읽고 스스로 자세 제어를 미세 조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념을 실제 코드와 하드웨어로 구현하려면 기존 연구 방식과 정반대의 접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상관인 오성우 박사님은 회의 자리에서 제안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 씨, 우리 연구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500년 전 발명품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도 좋지만 지금 2단계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아요. 동료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그런 방식이 통할 리 없어요. NASA도 못하는 걸 우리가 한다고요? 심지어는 뒷말도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이제 과학자가 아니라 역사학자야. 저는 속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연구소 불이 꺼진 뒤에도 저는 홀로 남아 혼천의 도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코드로 옮겼습니다. 해시계의 오차 보정 원리를, 자격루의 압력 균형을, 위성 궤도 방정 시간에 대입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3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졸음을 참으며 화면을 지켜보다가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봤습니다. 시뮬레이션 위성이 태양풍에 휘청거렸습니다. 보통이라면 궤도가 흔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0.2초 만에 자세가 다시 안정화되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자율 예측 보정 알고리즘이 작동한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속 위성은 스스로 오차를 읽고 자동으로 궤도를 바로잡았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됐다. 됐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500년 전 장영실과 연결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고한 날, 연구소 내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갈렸습니다. 이건 혁신이에요. 세계 최초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단순 시뮬레이션이에요.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논쟁이 치열했죠. 결국 이 문제는 정부 차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시점에 마침 한국은 차세대 위성 발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는데 제 알고리즘을 실제 위성에 적용할지 여부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과학기술부, 외교부까지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국제적인 파급력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결정적으로 사건은 외부에서 터졌습니다. 일본이 새로 쏘아 올린 정찰 위성이 궤도 불안정으로 3일 만에 통신 두절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은 따라가기나 하라던 일본 학자들의 발언을 크게 실었죠.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더욱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우리가 보여줄 차례입니다. 마침내 제 알고리즘은 차세대 한국 위성 세종-7호에 탑재되었습니다. 발사는 2025년 7월로 예정되어 있었죠. 문제는 이 사실이 해외에 알려지면서 국제학계가 술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장영실의 발명품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위성 제어 기술 개발. 일본 학계는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사 속 장난감을 들먹이며 위성을 제어하겠다니 웃기는 발상이다. 그 말에 한국 내 여론마저 갈렸습니다. 세계가 인정할까? 괜히 망신당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모든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믿었습니다. 500년 전 장영실이 실패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실패하지 않을 거다. 드디어 발사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세종-7호는 하얀 연기를 뿜으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을 향해 있었습니다. 실패한다면 그동안 쏟아온 모든 노력은 조롱거리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는 순간 마침 태양풍이 강하게 불어왔습니다. 일본과 미국 전문가들이 실시간 중계에서 말했습니다. 끝났군요. 곧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화면 속 위성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0.1초 만에 자세를 스스로 바로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장영실의 목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하늘은 움직인다. 그러나 원리를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 세종-7호 위성이 궤도에 오른 순간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곧바로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발사 직후 미국 워싱턴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사용하는 위성 제어 알고리즘은 미국 NASA가 이미 개발 중인 기술과 유사하다. 한국이 이를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심스럽다. 순식간에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한국 기술 표절 논란, 역사 왜곡 이어 과학까지. 일본과 중국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뉴스를 보던 순간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표절이라니.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장영실의 발명 원리에서 비롯된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식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증명하지 못한다면 세계는 한국을 모방국으로 낙인 찍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부는 즉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번 기술이 표절로 판정되면 단순한 연구 실패가 아닙니다. 국가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외교부 차관은 손가락을 책상에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 심각합니다. 동맹국의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미국 기술이 아닙니다. 500년 전 장영실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저희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역시 역사 타령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위기를 넘기려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국제우주과학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스위스 제네바. 전 세계 50개국 과학자와 언론이 모였고 한국 대표로는 제가 무대에 섰습니다. 발표 시작 전 일본 대표 다카하시 박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역사 속 장난감을 들고 나온 한국이 과연 무슨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미국 대표 윌리엄 로렌스 국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와 증거만을 보겠습니다. 감정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열었습니다. 처음 보여준 것은 혼천이의 구조도였습니다.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고대 유물이지? 우주기술과 무슨 상관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장치는 15세기 조선에서 별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추적한 장치입니다. 태양과 달, 별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계절별 오차를 자동으로 보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인공위성 자율 보정 알고리즘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2개의 가상위성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기존 방식, 다른 하나는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이 적용된 방식이었습니다. 태양풍이 몰아치자 기존 위성은 휘청거리며 궤도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한국 알고리즘이 적용된 위성은 미세한 진동 후 곧바로 자세를 회복했습니다. 시간 차이는 불과 0.1초.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지어 일본 대표 다카하시 박사도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표 마지막에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큰 화면에 장영실의 발명품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혼천의 앙부일구 자경루. 그리고 각각의 작동 원리가 현대 위성 제어 시스템과 연결되는 다이어그램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500년 전 조선의 발명가 장영실은 이미 자연의 오차를 읽고 자동으로 보정하는 원리를 구현했습니다. 저희는 그 정신을 계승했을 뿐입니다. 한국의 위성은 남의 기술을 베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는 이렇게 적힌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의 하늘을 읽은 자, 오늘의 우주를 바꾼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이더니 이내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대표 로렌스 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습니다. 이건 모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과학사의 새로운 장을 연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한국. 일본 대표 다카하시 박사는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과소평가했습니다. 장영실 그리고 한국의 과학자들을 존경합니다. 그 순간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한국을 모방국이라 부르지 못할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날 밤 찾아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했을 때 익명의 메시지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배우고 싶습니다.
그 아래에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500년 전 장영실, 오늘의 이준호, 그리고 미래의 우리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네바 회의가 끝난 후 한국 대표단이 숙소로 돌아오던 길은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눈물이 맺힌 채 웃었고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호텔방에 홀로 앉았을 때 오히려 고요한 벅참이 밀려왔습니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니 스위스의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500년 전 장영실이 올려다봤을 조선의 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드디어 하늘을 바꿨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한국 언론은 물론 전 세계가 한국의 성과를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한국, 장영실의 발명에서 시작된 세계 최초 자율 위성 제어 기술 공개. 일본 NHK는 처음으로 사과성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역사와 과학을 잇다. 일본의 과소평가는 잘못이었다. 영국 BBC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선의 유산이 현대 우주 기술을 구하다. 한국 과학사 세계에 새로운 교훈을 주다. 이런 기사들을 읽으며 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은 모방국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뿌리에서 답을 찾아냈고 그걸 현대기술로 꽃피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청소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과학고 학생들이 제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도 장영실처럼 세상을 바꾸는 발명을 하고 싶습니다. 우주를 연구하면 꼭 한국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그 메일들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저 연구원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게는 꿈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원천은 다름 아닌 500년 전 조선의 과학자였다는 사실이 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도 많았습니다. 국제사회는 여전히 견제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기술 협력을 제안하면서도 동시에 세부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한국 기술이 자국 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성과는 단순한 기술 그 이상이었으니까요. 그건 곧 한국이 스스로의 역사와 과학적 전통을 자랑스럽게 이어받았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발표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장영실의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가게 됐어.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요. 장영실이 있었다면 당신을 꼭 안아줬을 거예요. 초등학생인 제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빠, 그러면 한국이 우주에서 1등이에요? 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한국은 이제 스스로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크면 아빠처럼 발명할래요. 아니면 장영실처럼요. 그 말에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번 성과는 저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거대한 다리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홀로 남아 장영실의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500년 전 씨앗이 이제야 꽃을 피웁니다. 별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제 노트 위에 비쳤습니다. 저는 그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선에서 온 씨앗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오늘의 한국은 내일의 인류를 바꿀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제보드리며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모방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해답을 찾고 오늘에 적용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이, 겸손하지만 누구보다 강하게 우리는 이미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